무주택자분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속돼야 집값이 오르잖아요. 이 실수요가 움직이는 시장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그러면 이제 기대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대와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최근에 주식시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유의할 때라는 겁니다. 대표님 요즘 좀 괜찮으신지 여쭤보고 싶다 생각이 드는 이유가, 왜냐하면 서울 집값이 지금 현재 전고점 95%까지 뭐 회복한, 뭐 입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네. 뭐 강남 3구 같은 데는 뭐 전고점이 약간 전고점 돌파했다는 얘기도 있고, 일부 네. 단지 같은 네. 경우 올해 1월에서 7월 달, 지금 이제 8월 2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7월 데이터도 뭐 얼추 나올 건 다 나왔을 테니까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집값 상황 어떻고 사람들의 심리 요즘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일단 부동산 가격이 서울 중심으로 해서 네.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고요. 물론 편차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네. 거의 7월에 뭐 집계 현황을 보면 서울 아파트가 7,500건 정도 됐으니까. 네, 그러면 뭐 이게 1,000건도 안 됐던 적이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 맞아. 거고 추세적인 증가세를 네.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올랐고 그리고 거래량도 증가했으니까 지금 변동 원인은 수요라고 봐야죠. 그래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시장의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좀 엄밀하게 볼 필요가 뭐냐면 과거하고는 약간 다른 양상이에요. 이따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2021년도에 집값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국하고 서울 뭐 어느 지역도 다 같이 가격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편차가 크다. 편차가 크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요, 그러니까 실거주가 선호하는 그런 지역과 그리고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높고 반면에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선호가 낮은 지역은 상승률이 낮은 상황. 뭐 일부는 이미 아직도 회복 못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말씀 주신 내용에서 하나씩 지금 좀 드려보면 네. 수요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는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좀 조급해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제는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도 증가했고 가격도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모든 재화나 자산 시장이 유사하죠. 뭐냐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증가가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수요가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주택 수요는 실수요와 그리고 투자 수요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투자하려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직접 사용하려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이 있는데, 최근에 시장의 변화와 똑같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키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김 작가님 보시기에 투자 수요입니까? 실수요입니까? 실수요이신 분들이 대출을 해서 집을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눈치를 그냥 갭 투자는 전세로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신 있게. 나 자신이 없어. 제가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출제자 정답을 아니에요. 저 정답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수치로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수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수요는 대부분 전세를 끼고 사잖아요. 일종의 갭 투자라고 하는데, 전세를 끼고 사는 분들은 1순위 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는 그래프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현황인데 일반 개별 대출이에요. 정책 대출 빼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창구에 가서 대출 받는 사람들. 근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대출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 이 수요가 실수요라는 겁니다. 실수요들이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실수요니까 요즘 뭐 얼죽신이라는 말 유행하지 않습니까? 얼죽신. 네. 얼어 죽어도 신축. 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신축 아파트. 내가 거주하려니까 구축보다 신축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들을 대출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게 시장의 변동원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편차 크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서울에 25개 구니까 살고 싶은 지역 어디가 오른 거죠? 대표적으로 마용성이죠. 마용성. 이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용산은 제외하고 용산은 뭐냐면 일단 재건축 이런 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마포구와 성동구에 공통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신축 아파트 비율이 40%가 넘어요. 신축 아파트 기준은 최근 10년 내 건축된 아파트.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이 지역을 산 거죠. 그러면서 가격 상승폭이 컸다. 특히 성동구 같은 곳은 막 월간으로 해서 0.6%, 7%가 상승하니까 네. 굉장히 상승률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또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 7월 달에 한 7,500건. 네. 제가 알기로 6월 달에도 7,000건 넘었던 걸로 아는데 이런 추세라면 이제 올해 이제 4분기 때는 월에 1만 건 넘을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더라고요. 기사를 보면. 근데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으면서 거래량도 붙었다는 거는 상승의 분위기가 조금 더 강한 거 아닐까.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말씀하신 대로 더 정확히는 6월에 7,500건 이상을 찍었고 7,500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그러면 7월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건데 현재 기준으로 해서 한 5,000건 이상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8월 초니까. 네. 그래서 한 달 또 이 신고 기간이 한 집계가 달 안된 것들이 남았으니까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와 7월에도 6월보다 거래량이 더 증가할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그 신호는 맞습니다. 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면 네. 추세적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수요가 어떤 수요라는 거를. 아까 실수요라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실수요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수요는 가격이 오르면요. 자연스럽게 줄게 돼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지금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막 사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계속 오르기 위해서는 대출이 더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뭐냐면 실수요자들이 가격을 계속 밀어 올리면서 사진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실수요가 움직이는 시장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은 수도권 집값이 이제 지금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은 바닥을 다지고 상승으로 들어섰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은 지금 8월 현재의 기점으로 아니다라고 보시는 입장인 건가요? 그렇죠. 원래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어쨌든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거래량을 올리고 있는 주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건 그럼 왜 갑자기 네. 실수요자들이 실수요자들이 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 있냐? 이유가 뭘까? 왜 안 사다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제가 여력이 있었어요. 집을 산. 근데 집값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을 사려고 했는데도 보류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분들이 이제 대출 받아서 집을 사기 시작하는데 왜 살까? 그건 저는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집값이 막 빠지니까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해줬어요. 이런 것들 해줬군요. 그렇죠.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세금 완화해주고 개발 규제 완화를 해줬어요. 특히 대출 규제 완화의 대부분 방향성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를 기반으로 해서 대출해 주는 거예요. 다주택자한테 대출해 주진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규제 완화가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세금 완화해주고 개발 규제 완화해주면 누가 더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될까요?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 무주택자분들이 그렇죠. 이렇게 막 규제 완화해주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집값 오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규제 완화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의 심리를 되게 자극하고 있었단 말이죠. 두 번째로 여기에 이제 불꽃을 당긴 건 이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주택담보대출이 실제로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보대출이 떨어질 테고 그러면 집값이 또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무주택자분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상황이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지속돼야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너는 왜 지속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그걸 질문하셔야죠. 제가 막연하게 그냥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격이 오르면 다시 실수요자들은 감소하게 된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수요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이제 독특한 특성인데 유효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오른다고 하면 계속 살 수 있어요, 누군가. 근데 부동산은 계속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살 수 있는 능력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유효 수요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연간으로 해서 제가 월평균 유효 수요를 서울을 4,500명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예를 들어서 2,000명밖에 사지 않았어요. 그러면 2,000명이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올해 들어서 집을 사고 이렇게 7,000건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사고 나면 다시 줄어들게 되겠죠. 실수요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변화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 작가님 공교롭게도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과거에 똑같이 있었어요. 2009년인가요? 네. 볼까요? 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자산 시장은 과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굉장히 유사한 패턴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다 돈 벌고 싶어 하고 그렇죠. 내 집 마련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시장은요 되게 과거하고 유사한 특징을 보여요. 근데 지금과 같은 변화가 2009년도에도 있었어요.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200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6년과 2007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 집값 상승률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았죠. 그러다가 집값이 글로벌 금융이기 때문에 크게 빠집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2009년도에 갑자기요 집값이 막 올라요. 이렇게. 네. 그죠? 그런데 빠졌다가 오르는 게 최근하고 아주 유사한 특징이에요. 근데 이때도 집값이 막 오르잖아요. 거래량도 증가하고 그러면 이때 누가 샀느냐는 거예요. 보시면 2009년도에 매매 거래량도 이렇게 증가합니다. 지금보다 더 빨리 증가하죠. 2,500건에서 9,000건 증가합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때요. 이 그래프 보세요. 어떻습니까? 증가했어요.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면 누가 샀다는 겁니까? 실수요자들. 그렇죠. 2009년도에 시장의 변동의 원인은 실수요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집값이 빠지다가 2009년도에 왜 집을 또 사기 시작했느냐? 두 가지 원인이었어요. 지금하고 굉장히 공교롭게도 똑같습니다. 2008년도와 9년도에 부동산 정책을 보면요. 계속 완화해줘요. 네. 시장이 위축되니까. 지금하고 똑같아요. 뭐 미분양이라든가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가 이때 당시에는 심지어 네. 재건축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해줬냐면 이전에는 안전진단을 2번 했었어야 돼요. 네. 근데 한 번으로 완화해주고 용적률 상향해주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이런 규제 완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이 2009년도 전에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컸단 말이에요.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이런 불안감이 커지면서 무주택자분들이 빚내서 집을 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시장의 변화를 일으켜요. 놀랍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집값이 빠지다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데 거래량도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 2009년도의 모습이 지속됐느냐? 이 답은 알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뉴스를 한번 볼게요. 2009년 4월부터 2010년도 2월의 기사입니다. 김 작가님 한번 읽어주세요. 강남 상구 아파트 2달째 거래량 가격 상승. 서울 아파트 가격 연일 최고치. 한다가 서울 신도시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동반 사서 서울 아파트가 또 최고치. 아파트가 전고점 넘어섰거나 다가섰다. 강남 아파트 전세 끼고 살아.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 폭증. 이거 지금 뉴스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뉴스하고 똑같아요. 네. 2009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의 기사예요. 그런데 이 뒤로 실제로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기사만 보겠습니다. 2012년 기사예요. 1년 새 3억 뚝 강남의 굴욕. 그죠? 고가 아파트 천덕꾸러기 되며 4년간 거래 최저. 강남 비싼 아파트 샀다가 땅 치는 사람들. 올해 서울 아파트가 IMF 이후로 가장 많이 떨어져. 이게 2009년 이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시장이 놀랍게 변하는데요. 실제로 아파트의 거래 패턴을 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6년도에 크게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빠졌죠. 그러다가 2009년도에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사면서 다시 올라요. 이러면서 막 정고점 간다, 다 올랐다 이러죠. 그런데 그 이후로 집값이 다시 크게 하락합니다. 이건 비단 올림픽 패밀리마트 타운뿐만 아니에요. 이거 음아파트 이렇게 빠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변하냐는 거죠. 그건 뭐냐면 2009년도의 변화가 일시적이었고 실수요자가 이렇게 시장이 일으키는 변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와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유사하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 2009년처럼 지금 이게 일시적 반등일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원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패턴을 공부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역사가 늘 똑같이 재현되는 건 아니잖아요. 않죠.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사는 걸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되면 또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이 전망이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경우는 틀리고 올해 하반기도 내년도 집값이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실수요자 말고. 투자 수요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장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변동 원인은 투자 수요가, 그러니까 실수요는 다시 줄게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시장에 투자 수요가 들어오면 양상은 완전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건 투자 수요가 혹은 투기 수요가 시장에 들어오느냐는 겁니다. 지금은 투자나 투기 수요가 들어올 수 없게 정부가 규제를 좀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규제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는 돈을 벌 때만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돈을 벌기가 좋은 시장일까? 주변에 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투자 수요가 시장에 들어오기 힘들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도전받는 반론이 하나 있습니다. 도전받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갭 투자 들어온다. 아, 근데 최근에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 말 틀렸어. 이렇게 얘기 들어온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주세요.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을 그렇게 질문해 보시면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전세 가격이 오르면 그러면 갭 투자가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갭이 작아지니까. 밀어 올리니까.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집값도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 갭은 안 줄어요.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같이 증가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세담보대출이요. 즉 무슨 전제가 필요하냐면 또 전세 가격이 오르면 실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왜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아이 차라리 내 집 사야지. 그런데 거기에 큰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세 보증금이요. 전부 다 내 돈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 전세 보증금을 합해서 내가 대출을 이렇게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죠. 그런데 지금 전세 보증금의 상당 부분이 최근에 올라간 상당 부분이 만약 대출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요 전세 대출이요 전국적으로 150조 원 이상이 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오른 전세 보증금이 어쩌면 대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는 투자 수요 관련해서 너무 저희가 전세 가격이 오르면 무조건 투자 수요가 증가할 거라 이렇게 단편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전세 가격이 오르면 투자하는 사람들 많아질 거다. 왜냐하면 갭이 작아지니까. 제가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이거 성남에요. 어떤 오피스텔은요. 지금요. 시세가 1억 4천인데 이거 보세요. 전세가 1억 4천입니다. 돈 없이 사실 수 있어요.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들 몰려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500만 원에 살 수 있는 오피스텔 집들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살까요? 가격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 지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자 전세 가격이 올라?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자금이 줄어드니까 무조건 살 거야.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투자 수요는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현황을 보세요. 서울의 아파트 갭 투자 건수인데 어떻습니까?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르면 갭 투자가 증가할 거라는 건 굉장히 단편적인 사실이고 또 하나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막 내가 심리적으로 쉽게 말해서 힘들어서 그러면 나 그냥 집 살 거야 이렇기도 힘들다. 왜냐면 전세 보증금이 대부분 대출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 올라간 부분이 그러면은 그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제가 이제 2009년도 이후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지금 상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2009년도 이후로 매매 가격이 계속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세 가격은 어떻습니까? 계속 오르죠. 전세 가격이 올라도 집값은 빠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안 사면 그리고 시장에 실수요자만 있다면 전세 가격이 오를 때도 사실은 매매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이걸 과거에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럼 2009년에도 집값이 이제 그때 올랐다가 이후에 떨어졌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그때도 혹시 지금처럼 서울에도 지금 다 같이 오른 게 아니라 강남 3구 마영성이 많이 오르고 나머지는 좀 덜 올랐고 했잖아요. 그 현상이 2009년, 10년, 12년에도 비슷했었나요, 그러면? 똑같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가장 많이 오른 게 이런 성동구나 이런 지역처럼 예를 들어서 서초구 이런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강남을 중심으로 올렸고 서초를 올렸고 반면에 그 당시도요 예를 들어서 노도강 지역은 상승률이 낮았고 이랬어요. 노원구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투자 수요가 시장을 움직일 때는요 오히려 노원구가 가장 많이 오릅니다. 투자하기 좋거든요. 그런데 실수요가 시장을 움직일 때는 네. 이렇게 주거 선호 지역만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똑같았어요. 2009년도에도. 실제로. 여러분들 파악해 보시면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가장 신축이 많았던 서초구 이런 지역입니다. 자, 그럼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은 사실 강남 3구 이번에 많이 오른 건데, 앞으로 지금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서초구 쪽에 보니까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그 국민평수 35평이 아마 한강이 보이는 RR동이었던 것 같기는 51억을 찍고, 레미안 원밸리가 40몇 억대를 찍고 하면서 이제 앞에 4자, 5자 이제 국민평수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꺾인다고 보시는 입장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대신 그게 이제는 위축되는 기간에 거래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고급 아파트나 이런 것들의 시세는 시장을 크게 움직일 수는 없고 오히려 더 저는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폭도 클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2009년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거 보세요. 2009년 이후 부동산 관련 기사 보세요. 오히려 강남의 비싼 아파트가
더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불과 뭐 10년 조금 지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크게 올랐다가 빠질 때는 오히려 비싼 아파트들이 더 영향이 클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과거에 이제 보여준 거죠. 이유가 있어요. 그런 아파트는 투자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으로. 네. 그러면 변동폭이 훨씬 더 큰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도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올랐다고 해주셨는데 거기에 또 매물이라든가 호가도 좀 중요할 텐데 그럼 매물은 어떻게 되고 있고 호가는 오르고 있지 않나요? 호가는 오르고 있죠. 당연히 호가가 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거래가 올라가니까 호가가 이제 오르고 있는데 호가가 오르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실수요자들이 그걸 계속 못 받쳐주잖아요. 못 받쳐줄 수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예측하건대 거래량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빠르면 사실은 9월, 뭐 늦어도 10월부터는 거래량이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게 중요한 신호예요.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걸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건 그럼 지금 매물의 양은 어떠냐.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가 7천 건이 넘게 거래되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의 매물이 최대 8만 3천 4천 찍다가 지금 7만 9천으로 떨어졌거든요. 걷어들이고 있군요. 걷어들인 것뿐만 아니라 팔렸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런데 거의 7천 건을 마이너스 해주면 예를 들어서 8만 4천 건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7만 7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7만 9천밖에 안 됐을까요? 그건 뭐냐면 더 내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매물이 줄고 있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기회에 팔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영상 찍으면 이제 이게 딱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고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요즘에는 이제 제가 뭐 얼마 전에 상승하시는 분 초대해서 찍었더니 야, 김 작가 집 가지고 있으니까 오르길 바래서 집 찍는 거 봐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하락할 때도 더 하락을 얘기하시는 이강수 대표님 모시고 맞아요. 영상 그렇지 않아요. 김 작가님 그런 거. 전 늘 그렇지 똑같이 상승과 하락 바뀌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 맞아요. 그건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뭐 과거 얘기를 하고 뭐 이러고 싶진 않은데, 여러분 어쨌든 시장은 계속 변화하고,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실수요자들이 막 집을 사면서 이렇게 막 시장을 뜨겁게 만들 줄 몰랐어요. 근데 이 상황이 저는 오히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뜨거운 상황이 오히려, 하락폭을 더 키울 수도 있겠다. 키울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면 산이 또 높으면 골이 깊게 되니까. 그런 예측을 또 하게 됩니다. 대표님이 이제 현재 기준으로 하락을 얘기하신 분이라 제가 반대되는 입장에 더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시세 차익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 청약홈에 얼마 전에는 그 시세 차익이 한 몇십억 되는 3개 정도 아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청약 후 예상 대기 시간이 40시간이 넘는 접속 대기까지 이제 지연까지 벌어졌는데 이런 현상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은 집값이 오를 거라 생각하는 그 심리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동탄인데 그건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4억 원으로 나왔는데 전세가가 7억 8억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 집에 살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 돈 벌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청약하는데 아무 비용이 안 들어요. 그렇죠. 물론 오래 기다려서 짜증나긴 하죠. 근데 또 이게 집값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청약에도 막 그렇게 막 대기 시간 그렇게 길지 않잖아.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막 대기 시간이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아침 저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건데 그런 심리가 시장을 이끌지 못한다. 왜냐하면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그 진단은 저는 틀렸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거봐 유효 수요가 엄청 많아. 그 마음은요 언제나 똑같았어요. 집을 살려는. 그런데 특별히 거기에서 몰린 건 너무나 명확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분양만 받으면 갑자기 막 6억 7억을 버는 건데. 뭐 강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아까 대출 얘기해 주셔서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새 6조 원 넘게 대표님 말씀처럼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집값 상승 기대감에 대출 수요가 폭증해서 증가한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대표님 그러면 이제 곧 그칠 거라고 보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뭐냐면 이런 거죠. 두 가지 원인인데 첫 번째는 일단 뭐 은행도 지금 주택담보대출에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금리도 좀 오르고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정부도 계속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할 수 없다는 거죠. 가계부채가 항상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많지만 이제 다시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실수요자들은 이런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만 저희가 말씀드려 볼게요. 1년 동안 1000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누가 먼저 대출을 받고 그리고 집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1000명이 있다면 대출이 가능한 그렇죠? 그러니까 1000명이 되게 똑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출이 가능하고 내가 집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은 더 먼저 받겠죠.
그렇죠? 실수요자 중에 내가 지금 무주택자 중에 남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죠. 신용도가 낮거나 혹은 대출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출로 움직이는 시장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대출이 계속 증가하기 위해서거나 대출이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LTV나 이런 뭐 DSR이나 아니면 DTI 규정이 계속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대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유지만 돼도 대출은 줄게 되거든요. 먼저 받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대출로 움직이는 시장은 한계가 있다는 거고 그런 시장을 과거에도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부는 지금 부동산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했다고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제 정부에서도 한국은행에서 총재님도 지금 집값 심상치 않고 많이 올랐다 이런 코멘트들을 정부에서 많이 얘기했단 말이죠. 앞으로 그러면 규제 이런 것들 좀 어떻게 해나갈까요, 정책? 이제 하나 확실한 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완화는 더 이상 못한다. 그러면은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도 종부세를 건드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종부세 폐지를 그렇게 얘기하다가 사실 좀 이제 주춤하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기대한 만큼 그렇게 완화 속도가 빨라지기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규제가 조금 나오면 막 예를 들어서 성동구나 마포 같은 게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규제 지역에 포함시키거나 투기과열지구 막 이런 데 포함시키면 갑자기 왜 정부가 바뀌지? 이런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책이 불확성을 키우는 리스크로 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2009년도 10년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계속 완화만 해주다가 집값이 오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대출 규제도 조금 하고 이러니까 시장이 또 변화를 일으키는 또 이유가 된 거죠. 근데 그러면 정부에서도 요즘에 집값이 비싸니까 이걸 좀 어느 정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마포구라든가 성동구는 그렇게 투기과열지구라든가 이런 걸 지정을 왜 안 해요? 아니, 앞으로 할 확률이 높은 건가요? 앞으로 할 확률이 높은 거죠. 만약 이 상태로 계속 오른다면. 왜냐하면 지금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그게 심의위원회도 열고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뭐 3개월 동안 얼마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조건에 달성 안 됐는데 이제는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그런 거 지정이 되면 시장의 색깔을 바꾸는 또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FOMC 있었잖아요. 이제 이번에 동결했죠, 미국에서. 근데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좀 의사를 내비쳤단 말이죠. 미국에서 금리 인하면 한국도 당연히 당장 인하 안 한다 하더라도 인하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도 부동산 시장에 당연히 반영된 것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투자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오늘 저희가 이 촬영 기준으로 해서 오늘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폭락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금리 인하는 명확한데, 그죠? 경기 위축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 침체 우려가 뜨더라고요. 예, 이게 공교로운 지점이거든요. 금리만 인하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막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 그런 기대감이 그동안 작용되면서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올랐잖아요. 근데 만약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되면 그러면 이제 기대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대와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최근에 주식시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경기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금리 인하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보세요. 금리의 인하가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았지만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시장 금리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사람들이 예측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다음에 기대보다도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났을 때 금리 인하만 되면 사람들 대출을 일으켜서 엄청 집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안 이루어졌을 때 시장은 예측 이외의 변화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왜 그런 말씀 드리면 제가 2009년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 2009년도에도 이렇게 보시면 2009년 이전에 금리 인하가 대폭적으로 시장 금리가 인하되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제 금리가 이렇게 완복하는데 실제로 기준금리는 2009년 집값이 이렇게 빠진 예를 들어서 올림픽 패밀리타운 30평대 아파트가 이렇게 빠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집값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준금리 그리고 주택담보대출금리가요 계속 빠졌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 주택담보대출금리입니다. 2009년도 이후로 어떤가요? 계속 빠지죠. 근데 집값은 왜 빠졌어요? 금리가 빠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유효 수요가 충분치 않으면 금리 인하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그런 요인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과거에도 보여줬죠. 저는 이런 시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얘기해 주셔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8월 달이잖아요. 네. 7월 달에 미국 증시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쵸. 뭐 당연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경제 상황 바뀌긴 하지만 한 달 전에 대한민국이나 뭐 7월에 대한민국, 8월에 대한민국이 엄청 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의문이 궁금한 건데, 그러니까 7월 달에도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 뭐 이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증시가 좋고 하니까 그런 거 없다. 막 갔단 말이죠. 근데 증시가 갑자기 팍 떨어지니까 경기 침체 오는 거다. 막 한단 말이죠. 그쵸. 요런 거 만약에 또 다시 만약에 미국 주식 다 올랐어. 정부 좀 회복해. 그럼 경기 침체 없을 거라고 뭐 또 기사 나올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재료는 사실 다 양쪽 다 있는데, 주식 시장이 오르고 떨어지거에 따라서 이 재료가 힘이 살고 이 재료가 힘이 살고 같은 것들이 좀 반복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이런 거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은 자산 가격이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많이 오르지 않았으면 지금 금리나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럼 계속 올랐을 거예요. 네. 근데 금리나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면서 주식이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미국의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높은 자산 가격에 대해서 변동성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의할 때라는 겁니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똑같아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이 큰 거예요. 너무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1년 전에 뭐 강남이고 뭐고 집값 다 빠졌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죠? 근데 그때는 왜 빠지고 지금은 또 왜 오릅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게 사실은 우리가 감내할 만한 부동산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변동성이 커졌다는 거죠. 그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작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높은 자산 가격은 계속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부동산 가격 빠지면 또 막 그럴 겁니다. 봐봐, 가계부채 때문에 빠지지. 그다음에 이제 집을 안 사, 투자 수요가 없어. 이런 이유들이 또 나오겠죠. 또 네. 오르면 또 오르는 거에 맞춰서. 이유가 또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본질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본질은 뭐냐면 가격. 본질은 이거죠. 이겁니다. 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감당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 아파트 구입 물량 지수인데 무슨 얘기냐면 중간 가구의 소득이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는요, 100채 중에서 33채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난해 6채고요, 지지난주에 3채뿐이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소득은 안 올랐지만, 그러니까 집 살 사람이 시장에 많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증가해서 요 정도 사람들이 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속되긴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다. 그럼 말씀하신 가격에서 지금 서울 집값 많이 비싼지 뭐 주택 구입 부담 지수나 PIR은 지금 현재 부담스러운 위치인가요? 그렇죠. 말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100채 중에서 중간 소득자가 대출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게 6채밖에 안 된다는 건 되게 심각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도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네.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8월에서 12월의 집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집값의 변동폭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모든 지표는 호가에 있어요. 네. 물론 거래도 지표로 잡히지만 대표적으로 한국 부동산론에서 말씀하신 그 지수는 근데 호가는 낮출 생각이 없잖아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신 큰 변화는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3분기 때부터는 거래량이 다시 감소할 가능성을 전 크게 보고 있고요. 그게 바로 가격 하락의 또 전조입니다. 3분기라고 하면 이제 7월, 8월, 9월이니까 네. 지금 8, 9월인데 8, 9월에도 만약에 거래량이 줄어들지 않으면 대표님이 틀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특히 이제 9월 정도에 만약에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면은 제가 예측하는 게 완전 틀린 거고요.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투자 수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이제 다른 판도로 가는 거죠. 9월에 좀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9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래량이 제가 볼 때 증가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수요가 계속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럼 뭐 거래량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이제 어떤 전망이 맞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유지되면요? 지금의 7,000건 정도로 그냥 9월도, 10월도, 11월도, 12월 유지돼요. 그러면 하락이 대량이 높은 거, 오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될 가능성은 더 적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 그렇게 되면 거래량 증가와 상승이 조금 더 이연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내년으로 간다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거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이죠. 지금 무주택, 1주택자분들, 수도권에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무주택자분들의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껴서 집을 사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저희 예측을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사시는 분들, 사셨던 분들. 1년 전에 집값이 빠졌는데요. 그때도 무주택자였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왜 그때는 집을 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대출해줬거든요. 그때는 떨어지니까요. 원래 사람은 오르는 자산을 사고 싶어 하는, 주식도 떨어질 때는 다들 안 사고 싶어 하잖아요. 막 엔비디아 뭐 1200, 1300달러 갔을 때는 막 안 사면 지금 늦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1000 근처까지 떨어지면 $900, $800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심리. 그렇죠. 그래서 더 떨어질까봐. 그래서 제가 이제는 개념 규정을 하는 게 특히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떨어질 때 부동산을요 투자로 봐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로 봐요. 근데 오를 때는 마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실수요로 봐요. 사용재화로 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쩔 수 없다. 내가 쓸 건데. 실제 마음은 밑에 바닥에 있는 투자인 거 아닌가요? 더 오를까 봐 붙잡기 위한 거. 강도의 문제라는 거죠. 강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제가 예측을 이렇게 하니까 집값이 떨어졌을 때 집을 사라.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에 맞춰서 집값이 떨어졌을 때 집을 사는데 지금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사람들은 집값이 오를 때만 집을 사고 싶어 할까? 그런데 잘 봤더니 지금은 집을 사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이에요. 나랑 똑같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집값을 올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2019년, 2020년도, 2018년도에 집값이 계속 오른 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가 시장에 계속 들어오면서 집값을 올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시장에 들어올 생각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집 마련할 때도 집값이 떨어지면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전망이 집값이 다시 떨어진다니까 그때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출을 덜 일으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분양 주택은 전국에 증가하고 있나요, 축소되고? 증가하고 있죠. 7만 가구 정도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심지어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로 1만 5천 가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집값이 서울에서도 이 편차가 있긴 하지만 지방과 서울, 수도권의 편차가 더 심하잖아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많은 제 주변의 지인들은 막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시던데 이게 인구도 감소하고 나중에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도 서울에 좋은 데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방은 앞으로도 이제 이게 집값이 설사 상승으로 가도 상승세가 크지 않거나 뭐 그렇게 좀 하락이 될 수도 있지만 서울의 좋은 입지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이제 서울에 꼭 사야 되겠다 때려지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던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장기 한 10년 후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 생각이 좀 맞는 편이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기 전망을 하지 않습니다. 장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장기 전망을 합니까?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 그죠? 장기에 모두 죽고 없는데 케인즈가 한 말인데 그래서 저는 장기 전망을 하지 않고요. 대신 제가 지방시장을 보면서 최근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요. 투자자들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실수요자만 시장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몰리는 거예요. 근데 지방이 지금 가격이 빠지는 곳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지역에 다시 투자자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지방은요. 투자자가 들어가야 집값이 올라요. 그런데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살 시점이 전 오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전 지방을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5대 강시 부산, 울산, 대구, 강주, 대전, 세종 중에서 여기는 괜찮아 보인다 지역이 이제 있나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점은 아니지만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건 세종이에요. 세종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 거기 망했어. 거기 집값이 지금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왜 제일 많이 빠진지 아세요? 비쌌으니까? 그렇죠. 가장 많이 올라서요. 근데 왜 가장 많이 올랐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많이 좋아한 게 가장 많이 싫어진 게 되고 근데 이게 영원하진 않다. 그래서 오히려 전 세종을 가장 관심 있게 봅니다. 제가 지역은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말씀드리는 곳이 김 작가에서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아니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관점에서 네. 그래서 세종시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다음에 한번 제가 더 와서 세종시를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심층 분석. 심층 분석. 세종시만.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제 주변에 이제 돈을 잘 버는 지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많으시잖아요. 그
친구의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친구가 이제 집을 언제 살지 말지는 그냥 이제 뭐 그게 옳고 그르고 있다 하겠지만 어쨌든 언젠가 산다 칠게요. 그럼 이제 두 가지를 고민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아마 많은 분들도 고민하실 거라서. 왜냐면 서울과 우리가 경기도를 합치면 한 2,500만 되잖아요. 네. 이 친구의 고민은 1번은 경기도 괜찮은 입지에 살다가 나중에 돈이 더 여유가 되고 하면 서울에 핵심 입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2번은 그냥 바로 서울의 핵심 입지로 갭을 끼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돈이 준비되면 그 갭을 충분히 채우고 이제 거기 사는 건데, 선택지가 두 개가 다른 거죠. 1번은 경기도 입지를 갔다가 서울로 가느냐, 2번은 한 번에 해놓고 준비하느냐. 혹시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어느 방법이 좀 더 좋다고 보시나요? 이게 아주 일반론이 있어요. 한국의 부동산 투자는 핵심은 뭐냐면 1주택자로 계속 갈아타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 그동안 검증되어 왔고. 이유는 뭐냐면 1주택자는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실거주자 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거기까지 가버리면 불확실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자의 방법, 즉 조금씩 이게 이사를 가면서 바꾸면서. 그리고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취등록세라든가 이사하면 복비, 이사비 뭐 나가니까 그것도 돈이 크다. 그게 이제 소탐 대실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전 요즘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자, 신생아 대출을 금리를 싸게 해줘요. 그쵸? 김 작가님, 근데 그게 좋은 겁니까? 집값이 결론적으로 오르면 좋은 거고 떨어지면 그게 핵심이에요. 안 좋은 예를 들어서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사람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대출을 싸게 해줄게. 대출 받아서 높은 집값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출 금리가 높았을 때 집값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자 더 내더라도 집값 떨어진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극단적인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갔는데 창구 직원이 이러는 거예요. 아유, 사장님, 김 작가 선생님, 이번에 저희 아주 비싼 스포츠카 사시면 1% 대출해줘요. 엄청 싸게. 엄청 싸게. 그럼 사실 거예요? 아니죠. 내가 지금 그게 필요한가? 그렇지. 내가 지금 그 스포츠카 나 지금 한 대 더 있는데 이거 살 건가 생각해야지. 스포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게 중요한 거지. 대출 싸게 해준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본질을 희석하지 마시라. 자, 중개수수료 많이 들을 수 있죠. 근데 중개수수료 많이 내더라도 집값이 싸게 사고 내가 더 적게 받아서 계속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상승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1주택자의 혜택을 누려가면서 계속 이렇게 갈아타는 게 그 예만 말씀드리면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사면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 불확실성에 노출된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승 얘기하신 분 나올 때도 반대로 제가 항상 여쭤보는 건데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실명은 다 삐처리 될 거니까요. 저희가 함께 친분이 있는 뭐 교수님 이런 분들 다 상승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분들도 각자의 다 논리가 있단 말이죠. 이거 어차피 삐처리 되고 있으니까요. 실명은. 이분들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놓친다는 표현보다 왜냐면 어떤 분이랑은 토론도 종종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놓친다는 것보다 이제 견해와 전망의 근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드린 그분들은 탑다운을 얘기해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될 거니까 집값이 오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장을 보고 과거의 흐름을 보니까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집값은 빠진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인하되는데 왜 엔비디아 주가는 왜 빠집니까? 그렇죠. 이렇게 저는 어떤 그 정형적으로 탑다운으로 보다 바텀업으로 보는 거예요. 시장을. 그건 저의 출신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전 애널리스트였기 때문에 산업과 기업을 분석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분들은 거시경제를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각의 차이가 큰데 제가 볼 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면 그리고 흐름상으로 그리고 지금의 자산 가격을 볼 때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조금 더 바텀업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서울에 이게 똑같은 것도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어떤 전문가는 많다 적다 얘기하셔서 서울에 공급이 2025년 6년에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적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죠?
이게 똑같은 수치인데도 뭐 어디서 가져온 게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또 계속 얘기하지만 한국의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양으로 자꾸 개정하니까 자, 10만 가구가 많냐, 5만 가구가 많냐, 2만 가구가 많냐 이런 거예요. 근데 집값은 그게 결정되지 않는다고요.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매물의 양이다. 매물의 양. 뭐냐, 우리가 시장에 집을 사러 갔는데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죠. 분양받는 그렇죠, 거. 그렇죠. 실제로 유통되는 건 뭐죠? 누군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이죠. 네. 이 사람들이 팔려고 시장에 많이 내놓으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나 집값 오를 것 같아 매물을 걷어들이면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건설사들이 아무리 안 지어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시장에 물건을 내놔요. 그럼 집값이 빠지는 거죠. 반대로 최근 집값이 오를 때 건설사들이 공급이 엄청 증가했어요. 네. 그런데 왜 집값이 올랐습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파니까요.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부에서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이 뭔지.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그 고민하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집이 있고 주변에 집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 5명, 10명이 모여가지고 너 지금 집 팔고 싶니? 안 팔고 싶니? 그렇죠. 그래서 다 팔고 싶어. 근데 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데도 다들 아니 나 안 팔 건데 이러면 이제 본인은 뭐 결국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본인의 판단 기준에서는 나는 집값이 지금 오를 거니까 안 팔아야 겠다 결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모였는데 다 팔고 싶어. 그러면 제일 먼저 팔아야 되고. 네, 그러죠. 다 팔 거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보니까 다 안 판대요. 이제 매물 걷어들인대. 그럼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하반기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 8월에서 12월 그것만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 제가 강조하지만 일단 거래량 잘 보셨으면 거래량. 좋겠다. 제 예측은 거래량이 다시 감소하는 건데 네. 만약에 거래가 추세적으로 계속 증가하면 시장에 새로운 수요가 들어오는 거다. 이러면 이제 집값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보시면서 수요를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예측하건대 지금의 시장 변화를 보면 거래량 감소폭이 의외로 되게 커질 수 있고 만약에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잖아요. 그럼 집값이 다시 1년 전처럼 크게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거래량 감소를 보시고 그 거래량이 왜 감소하는지 그 수요가 주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금리 수준의 변화 그리고 뭐 대출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연결될 수 있겠죠. 또 하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이에요. 뭐냐면 하반기에 11월에 예측돼 있는데요.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가 예를 들어서 그 1기 신도시의 10% 정도가 지정됩니다. 네. 그럼 나머지 90%는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 막 나도 될 거야 하고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선정이 안 되면 실망이 엄청 커지겠죠. 근데 대부분이 실망할 거예요. 그러면 그 기대감이 실망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에 또 큰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실망으로 이어지는 하반기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리포팅 서비스 지금 하고 계시나요?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홍보하고 가신다면.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열심히 요즘 못하고 있어요. 이제 다른 일들이 좀 많아져서. 그래서 좀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인데 근데 하반기에는 제가 더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광순의 복덕방 들어오셔서 레포트 한번 봐주시고 네, 네이버에서 강순의 복도방 검색하면 바로 되나요? 치시면 되고 네. 뭐 제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더 늘릴 예정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보시고 제가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제가 예측을 뭐 100%다 맞다 이런 건 아니고 저는 합리적으로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시고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시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꽃은 봄에 피지 않는다.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 예를 들어서 각자가 꽃을 피우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봄이 아니더라도 겨울이어서도 꽃이 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꽃을 피우는 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하고 요즘 그러실 건 아니에요. 특히 무주택자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런 기간이 올 수가 있고 그런 시장의 변화를 또 기다리면서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일들, 고민들, 계획들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강순의 복도방 이경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